안녕하세요. 저는 소형 전자기기 제품을 생산하는 작은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저희 부모님이 수십 년간 이끄셨던 회사였어요. 공고를 나와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잘하셨던 아버지가 작은 공업사를 차리셨고, 그러다가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물려받을 때까지만 해도 회사는 공장에 딸린 작은 사무실이 전부인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그런 회사를 제가 물려받으면서 직접 생산까지 하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원래 저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 일이며 벌이에도 만족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회사 운영을 접으시면서 제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려운 시절 두 분이 피땀 흘려 일구신 곳이라 그냥 남에게 넘기기가 아까우셨던 거죠. 그런 부모님은 저를 오랫동안 설득하셨고 저는 결국 그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가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아버지를 닮았는지 전공이 기계공학에다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 하시던 일을 봐온 덕에 경영에 대한 자질도 꽤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장이 되게 됐고 부모님이 아끼시던 회사를 열심히 꾸려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회사를 맡기시고 후련하시다며 해외로 여행을 떠나셨고 회사 일에서 손을 떼시는 바람에 회사 일은 모두 제 책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간은 일에 적응하기만으로도 바빴어요. 부모님이 하시던 대로 기존 거래처와 일을 하며 직원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했죠. 어디 가서 사장이라고 떠벌리기에는 회사 규모도 매출도 고만고만한 영세한 회사였지만 그래도 나름 사장이 되고 나니 벌이는 예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기야 직원 월급과 사장 월급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쯤 저는 여자친구를 만들게 됐어요. 30 넘어 처음 사귀게 된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 어린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30 넘어서 연애도 안 하고 있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했는지 주변에서 자꾸만 소개팅을 권하는 바람에 나갔던 자리에서 여자친구에게 제가 한눈에 반하고 말았거든요. 착하고 귀엽게 생긴 여자친구를 만나며 저는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그런지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것들이 다 소중하고 즐겁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하는 1년간 해외여행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원래 저는 여행을 많이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여자친구는 여행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대학생 시절부터 매년 빠짐없이 여행을 다녔다는 여자친구의 성화에 저는 여자친구와 같이 해외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떠난 여행은 늘 즐거웠어요.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방구석이라도 행복한 게 당연하겠지만 여행지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호텔 누리며 들떠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더라고요. 행복해하는 여자친구를 보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1년간 연애를 하며 저희가 함께 떠난 해외여행만 7, 8번이었고 그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가까운 동남아 한 번만 가도 수백만 원인데 유럽 여행은 그거에 비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여자친구가 늘 당연한 듯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달라 해서 비행기 값도 남들보다 배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은 당연하게도 전부 제가 부담하곤 했었죠.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에 비해서 저는 그런 직장인들 월급의 몇 배가 되는 사장이었고, 제가 여자친구보다 나이도 많으니 여러모로 제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수천만 원 되는 돈이 부담이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니 그저 다 해주고만 싶었거든요. 아주 가끔은 여자친구가 이것저것 제게 너무 바라는 게 많다 싶기도 했지만 그때는 한창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건지 그런 투정마저 귀여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1년 가까이 만나며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나이도 벌써 30이라며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사실 저는 그 말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은 좀 이르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아직 저 스스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시기가 맞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고 몇 년 안 됐던 탓에 저는 회사를 더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진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자친구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며 제게 결혼을 재촉했어요. 결국 닥달하듯 보채는 여자친구의 성화에 저는 여자친구가 바라던 대로 고급스러운 프로포즈를 하며 그 후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의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저보다는 여자친구가 원하던 결혼이었고 솔직히 저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는 사윗감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착실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했고 전에 다니던 회사도 대기업에 지금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회사를 운영 중이라 보통 직장인보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면 예비 장인 장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예비 처가댁에서 받은 대접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저 지연이와 만나고 있는 최수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네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예? 무릎이요? 왜? 그럼 장인 장모한테 인사하러 와서 양반다리하고 앉으려고 그랬어? 이거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왜 예의를 모를까? 우리 때는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들 잘하고 그런 건데. 자네 사회생활 안 해봤나? 회사도 다녀봤다면서 왜 기본 예절을 안 지켜? 황당하게도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제대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옆에서 그런 장인어른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죠. 오빠 뭐해? 얼른 무릎 꿇지 않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제대로 예의를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지연이보다 나이도 한참 많다면서 어쩜 이렇게 철이 없나? 남의 집에 그것도 처가댁에 인사하러 와서 하는 모양새라니.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자네 부모님만 욕먹는 거야. 자네 부모님은 자네가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나? 외동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건지 뭔지. 그렇게 저는 예비 장인 장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빈정이 상하신 건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교육관까지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자네 그 손에 그건 뭔가? 손톱 밑에 검은 것이 왜 이리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에 기름이 자주 묻어서요.
여기 온다고 열심히 닦고 왔는데 좀 남아있었나 봅니다. 아니, 결혼 허락 받겠다고 집에 찾아오면서 그따위로 하고 왔어? 자네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더니 회사가 아니라 공장이었나? 회사는 맞습니다. 저희가 생산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서요. 저희 부모님이 수십 년간 꾸려오셨던 회사를 몇 년 전에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회사에서 일했었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네 말은 자네 회사가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라는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 하청도 받고 요즘은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도 하고 있고요. 아직 발전하고 있는 단계지만 꽤 탄탄합니다. 그 자기 포장이 너무 심하구만. 탄탄하긴 무슨. 탄탄한 회사가 사장까지 일할 일이 뭐가 있어? 난 우리 지연이 말만 듣고 꽤 괜찮은 회사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 들어보니 회사도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 수준인 모양이네. 그런 주제에 무릎 꿇을 줄도 모르고 거만한 꼴 좀 보라지. 이거 완전 개판이구만. 그렇게 처음부터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던 예비장인은 공손히 모은 손을 보더니 제 손톱에 때가 꼈다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저도 나름 공들여 손을 씻고 갔는데도 오래된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만하다 생각했는데 예비 장인 눈에는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체 내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저는 죄도 없이 남의 집에서 괜한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처지라고 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갑질이라 생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그래도 오빠 돈도 잘 벌고 괜찮아. 너무 그러지 마. 돈만 잘 벌면 그만이냐? 요즘 세상에 그 정도 못 버는 놈이 뭐 얼마나 된다고. 아이 그리고 돈이 뭐가 문제야? 내 딸 데려가는데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아니 그 지연이 네가 마음먹고 만나려면 저놈보다 훨씬 잘난 놈도 만날 텐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돈 몇 푼에 기가 죽어? 저놈이야 부모 잘 만난 덕에 저러고 사는 거지. 그렇다고 뭐 지가 대단한 재벌 2세도 아니고 기름밥 먹어가면서 사는 놈한테 기죽을 것 없어. 나는 저런 놈 한 트럭을 데려와도 내 딸이 더 아깝다. 저 예의도 모르는 놈이 뭐가 잘났다고. 그런데 듣자 하니 예비 장인의 말이 너무 심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참을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도 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게 됐죠. 근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한 타박은 삼가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기름밥 먹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꾸려오신 회사고 전 그런 부모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뭐야? 아니 이놈이 지금 자기들은 뭐라 좀 했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야, 너 임마 꼴에 자존심은 있냐? 그래서 지금 자존심 부리는 거야? 아니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이놈 이거 싸가지도 없네. 야, 네 부모가 너한테 돈을 벌어다 줬으면서 예의는 안 가르쳤냐? 하여간에 이래서 돈만 있는 졸부는 욕을 처먹는 거야. 지들이 돈만 좀 있으면 다냐? 개념이 없어. 어디 장인 장모 앞에서 말대꾸를 해? 말 조심하시죠. 왜 잘못도 없는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냐? 야, 안 되겠다 지연아. 나 이 결혼 허락 못하겠다. 아빠 너무 그러지 마. 오빠가 흥분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야. 아니 착하던 말든 난 모르겠고 난 내 딸 이런 놈한테 시집 못 보낸다.
그나마 돈 좀 있다고 해서 사위로 받아줄까 했더니 이놈이 지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감히 기름 묻힌 손으로 내 딸을 탐해? 나도 그딴 기름 묻은 돈 필요 없으니까 썩 꺼져. 내 자존심이 있지.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보내느니 시집 안 보내고 만다. 아니 뭐하냐? 얼른 내쫓지 않고. 아이 참 아빠 그냥 좀 봐주시라니까. 아 그러게 오빠 잘 좀 하지. 왜 괜히 말대꾸를 해서 미움 사고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이러는지 저는 예비장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까지 욕을 먹어가며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기어이 저를 내쫓으려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그래도 여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되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말대꾸를 해서 자기 부모님에게 미움을 산 거라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맞는 건지 무작정 자기 부모 편만 드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순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정말.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저도 따님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뭐야? 너 그게 무슨 싸가지야? 오빠 왜 그래? 왜 자꾸 아빠 속을 긁어? 야 김지연, 너도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내 탓을 해? 왜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이런 욕을 먹어야 해?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하냐? 너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인데 나도 반대하는 결혼할 생각 없다. 그럼 기름밥 먹는 놈은 물러갈 테니까 다른 좋은 사위 구해보십시오. 오빠 왜 그래 진짜?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적당히 해. 어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추태야? 오빠 정말 나랑 결혼 안 하려고 이래? 안 하려고 이래.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나 너랑 결혼 안 한다니까? 우리 파혼이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고 네 갈 길 잘 가라. 뭐 얼마나 대단한 남편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기름 묻혀가며 돈 버는 사람 말고 손 깨끗한 사람 만나. 뭐 네 주제 그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서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오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와 파혼을 선언했고 다시는 볼 생각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당황스러워하며 절 붙잡고 해명하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장인이 사위 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랍니다. 자기 집 형편에 비해 여유 있는 제가 괜히 돈 가지고 유세를 부릴까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남았던 정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나를 1년이나 만나고도 그렇게 모르는지 나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과 제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다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제 쪽에서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파혼을 하게 된 저는 그 후로 더더욱 회사 일에만 매달리게 됐습니다.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낸 것도 붙잡는 여자친구를 내친 것도 저였지만 어쨌거나 파혼은 제게도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혼보다 파혼이 100번 낫다며 다행인 일이라 말했지만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졌다는 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상처를 잊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챙기고 연락할 여자친구도 없고 한동안 새 사람을 만날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탓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일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주말도 없이 일만 하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열심히 해보라던 부모님께서도 일을 좀 쉬엄쉬엄 하라며 말리실 정도였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고 부담감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보람은 있었습니다. 파혼을 한 후 일에만 매달리면서 회사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됐거든요.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회사 규모가 이전에 비해 몇 배나 커져버렸으니까요. 그건 아마 제가 현실에만 안주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결과였을 겁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있을 적에는 가정을 꾸릴 생각에 모험을 하기가 두려웠거든요. 부모님은 제게 회사를 물려주시면서 망하던 키우던 제 몫이고 제 능력이라 말씀하시며 뭐라도 해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꽤나 몸을 사려왔습니다. 그 당시는 결혼을 하면 곧 아이도 생길 것이고 바라는 게 많은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당시 그 정도의 현상 유지를 해야만 했거든요. 괜히 일을 벌였다가 매출이 깎이거나 사업에 문제가 되면 너무 큰 리스크였으니까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전 그 리스크를 지으려 하지 않았으니 매출은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고 열이만 남았던 저는 그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노력은 가치가 있었고 충분한 결과를 내줬습니다. 업계가 좁아지며 언제 사장 될지 몰라 걱정하던 부모님 시절의 작은 구멍가게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죠. 그렇게 제 회사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게 됐고 국내 시장에서만 머무르던 저희 회사가 글로벌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수출을 노리며 회사 이름도 바꾸고 직원들과 부서가 늘어나며 신사옥 건설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매출이 몇 배가 커지며 직원도 더 뽑아야 했고 덕분에 저나 직원들 모두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연초에 한번 정규직 채용이 있었는데 일이 워낙 많아지니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과 상의 끝에 급하게 몇 명 정도 현장 일을 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손이 급했던 탓에 정식 면접 절차를 밟기보다는 직원들 사이에서 지인 추천을 받아보기로 했죠.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늘 면접에 참여하며 직원들 선택에 신중했던 저였지만 바쁜 와중에 거기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또 몇 달짜리 계약직이니 아주 일을 못하더라도 계약 만료와 함께 연장을 안 하면 그만이니 크게 걱정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계약직 직원들이 몇 명 들어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는 2달이 넘도록 계약직 직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회식 자리를 만들어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직접 대면하는데 그때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정직원과 계약직 차별하는 건 아니었고 그때 제가 1달 가까이 해외 출장이 있었거든요. 출장에 돌아와서도 밀린 업무 처리며 외근이며 바쁘다 보니 어쩌다 제 직원들을 챙기지 못하게 됐어요. 사무실 직원이었으면 오며 가며 만날 수라도 있을 텐데 공장에 있는 현장직 직원들이라 볼 일이 없었죠. 괜히 미안한 마음에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장이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회사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괜히 거들먹거리고 전과 달라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부터 늘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던 제가 어느 날 바쁜 짬을 내어 현장으로 가게 됐고 오랜만에 공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계약직 직원들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에 공장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으셨던 거죠. 저는 새로운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직들은 나이나 학벌 제한 없이 지인 소개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다들 나이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제 아버지 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어디서 봤나 싶어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가끔 그렇게 헷갈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리기도 전에 그쪽에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라? 야 너 임마 네가 왜 여기 있어? 예? 누구시죠? 얼굴이 낯익긴 한데 죄송한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와, 나 이거 지금 사람 놀리나? 야, 네가 나를 기억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사정하다가 나간 놈이 날 기억 못한다고? 야, 마, 젊은 놈이 벌써부터 기억력이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만나고 시간 흐른 지가 겨우 1년 전인데 그걸 기억 못할 수가 있다고? 아니, 너 혹시 일부러 나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기억 다 나면서 괜히 그때 일이 쪽팔려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저희 아버지뻘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성은 냅다 제게 삿대질을 하며 입마전마 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례한 행동에 인상이 구겨질 만큼 기분이 상했지만 혹시 제가 깊이 아는 사이였을까 싶어 애써 예의를 차리고 있었죠. 혹시나 전에 뵌 적 있는 저희 부모님 지인분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기 집에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하고 그랬다며 저희가 만난 게 1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게 삿대질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생각날 수 있었습니다. 임마, 난 이 장인 될 뻔한 사람 아니야? 넌 어른도 못 알아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우리 딸 너한테 안 줬다고 시위라도 하는 거냐? 너 설마 아직도 우리 딸한테 미련 남은 거야? 아, 지연이 아버님이셨군요. 죄송하네요, 몰라 뵈서. 근데 제가 그쪽을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짧게 만났던 탓에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고요. 파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예비장인도 아니고 예비장인이 될 뻔한 분을 기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 오히려 그쪽이 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여기서 만나게 된 것도 기가 막히고요. 뭐 임마? 나 참, 이놈 참 뻔뻔한 놈일세. 야마, 네가 우리 딸 못 데려가서 나한테 억하심정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어디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 앞에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있어? 야, 몰라봤으면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해야지. 어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싸가지 없게 그쪽 저쪽 하고 있어? 뭐? 이제 우리 딸이랑 파혼도 하고 헤어졌으니 남남이라 이거냐? 예? 아니 그럼 제가 그쪽을 아버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 김씨라 부를 수도 없고 뭐라 부릅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예의 차려 인사 나눌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뭐? 아니 그럼 동방예의지국에서 인사도 안 하겠다 이 소리야? 이거 어린 놈이 안 되겠구만. 제 얼굴은 기억하시면서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절 그렇게 무시하고 문전박대하셔놓고
저도 사람인데 그런 일 겪고도 웃으면서 인사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나름 악연이면 악연인 건데. 그리고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시면 자기소개 먼저 하시고 성함 알려주시죠. 아니지. 그냥 공장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참.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인사를 먼저 나눠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소란이 일었네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이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아이, 이봐, 김씨. 그 사장님 앞에서 대체 무슨 죄태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지. 옛날에 회사 다녀보고 다 했으면서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어디 사장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이놈 저놈 하고 있어? 어렵게 들어왔으면서 잘리고 싶어? 예? 그게 뭔 소리예요? 사장이라니 누가? 아니 누구는 누구야? 우리 최수철 사장님 말이야. 아, 우리 회사 사장님이시잖아. 내가 분명 전에도 말해줬는데 그새 까먹었어? 아무래도 제 전 예비 장인이었던 그 사람은 자기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 사람인지 몰랐거나 말이죠. 전 여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회사 얘기도 하고 전 여자친구도 집에 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하던가. 설마 자기가 취직한 회사 사장이 저였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제가 그 사이에 회사 이름도 세련되게 바꾸고 회사 규모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내 회사에서 내게 삿대질을 해대던 전 예비장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아, 전혀 모르셨나요? 제가 여기 사장인걸. 어쩐지 너무 당당하게 아나모인으로 나오시길래 저는 왜 그러시나 했습니다. 저희가 인연이든 악연이든 지금은 갑을 관계로 만난 건데 말이죠. 저는 또 오늘부로 회사 그만두려고 그러시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 네가 정말로 여기 사장이라고? 아이 김씨 너라니? 사장님이라고 부르라니까. 사회생활이 나이로 되는 줄 아나. 사장님한테 말씀 높이지 못해. 아니요, 저는 정말로 사장님이신 줄 모르고. 아니 분명 우리 딸에는 구멍가게라 그러던데. 아, 지연이한테 얘기를 듣긴 들으셨나 보네요. 맞아요. 1년 전엔 뭐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었죠. 번듯한 사무실도 없이 여기 공장 위층에서 사무직 일을 보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제가 1년 사이에 좀 많이 바빴거든요. 누구 덕분에 결혼 생각도 접고 일만 열심히 해서 말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1년 만에 제 처지가 꽤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생각도 못 하셨나 봐요. 기름 묻힌 손으로 감히 따님을 넘보냐며 개무시하고 문전박대 당하던 제가 여기 사장이 됐을 줄은 말이죠. 근데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남의 공장 일 개무시하던 분이 제 공장에 어렵게 취직하셨을 줄은. 아니 이보게. 그땐 내가 많이 미안했네. 나도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그때 자네가 내 말을 좀 오해했던 것 같네. 아이 김씨, 사장님이라고 하라니까 또.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그때 제가 한 말에 오해를 좀 하셨나 봅니다. 저는 딸 가진 마음에 하나뿐인 딸 자식 결혼시키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좀 과하게 굴었던 겁니다. 그때도 끝까지 결혼 반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다가 결혼시키려고 했죠. 근데 결국 결혼 못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 일로 지연이가 아직도 절 미워하지 뭡니까? 예, 그러셨었죠. 뭐 미리 사위 길을 꺾어 놓겠다고 그러셨나요?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려니 이것저것 마음이 쓰이셨겠죠. 그래서 저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전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자식 있으신 분이니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딸을 그렇게 아끼신다는 분이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막 하실 수 있는지. 반대로 따님이 저희 집에서 그런 꼴 당했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부모님도 지연이 별로 마음에 안 차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기름밥 먹는 놈이라 그래도 전 그래도 사장인데 급이 안 맞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무슨 급을. 우리 지연이도 어디 가서 꿀릴 만한 애는 아닙니다. 나도 지금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옛날엔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대기업에서 부장 소리 듣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장님이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엔 그랬다가는 괜히 갑질이니 뭐니 난리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걸 아시는 분이 딸 결혼 두고 그렇게 갑질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저 보자마자 누군지도 모르고 삿대질부터 하시는 걸 보니 그 인성 어디 안 갔다 싶네요. 제가 전 예비장인을 보고 든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작 1년 만이지만 사람 참 안 변한다는 것이었죠. 전에도 그렇게 가진 것 없이 갑질을 하고 난리를 피우더니 다시 만나서도 나이 들먹이며 어린 놈이 인사 안 한다 뭐 한다 하며 삿대질하는 모양새라니. 사람 무시하는 더러운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구나 싶었던 거죠. 제 손에 낀 기름때 보고 개무시를 하던 사람이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사정이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상황에서도 그 양반의 저급한 인성은 참 한결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저급한 인성의 직원이 제 회사에서 일하는 걸 두고 볼 생각이 없었죠. 언제는 제가 기름 묻히고 추잡한 일 한다며 무시하시더니 저희 공장에 취직하신 걸 보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가 봐요. 뭐? 아니, 이건 그냥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그냥 겸사겸사. 아, 별로 일해야 할 필요성은 없으신데 시간적 여유가 많으셔서요. 심심하셔서 소일거리 삼아 일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죠. 뭐 아직 사진 멀쩡한데 놀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밖에서 바람도 쐬고 용돈벌이나마 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저는 또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일하시는 줄 알았네요. 그럼 꼭 저희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뭐 꼭 일하셔야 하는 사정도 아니고 취미생활하고 싶으신 거면 꼭 저희 회사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희 회사 말고 다른 곳에 일자리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뭐 제가 이제 와서 괜히 갑질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껄끄러워서 말이에요. 세상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파혼한 옛날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직원으로 두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도 괜히 아랫사람 부리듯 하기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계약 종료하시고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공장장님, 이분 오늘까지 일한 월급 주시고 돌려보내세요. 아이고, 김씨 그러게 잘 좀 하지. 에이,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저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불편해서. 아니 사장이면 사장인 거지 이렇게 사람 함부로 자르고 그래도 됩니까? 이거 내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글쎄요. 고발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뭐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애초에 저희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오셨고 계약직 직원은 수습기간 중 어느 때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을 텐데요.
예? 아니,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여기서 반년만 열심히 하면 정직원 시켜준다 그러던데. 그거야 잘하셨을 때 얘기죠. 말 그대로 열심히 하셨을 때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하는 소리야? 아니, 2달 내내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걸 일일이 봐야 합니까? 제가 사장직 함단 지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보여요. 특히나 그쪽은 지금 일과 시간에 인사를 나누려 모인 자리에서 난리를 피웠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태도가 어떤지 뻔하죠. 아이, 그런 걸로 어떻게 성과를 따지나? 아니, 이 사람 이거 내가 최대한 굽히고 이해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니?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감투 쓰고 갑질이나 하려고 말이야. 회사도 그냥 운이 좋아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주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지. 난 내 발로 여기 못 나가니까 어디 자르려면 잘라봐. 나 잘리는 순간 나 여기 방송국에 제보할 거야. 괜히 옛날 일로 감정 가지고 부당 해고하고 갑질하는 사정이 있다고. 한창 잘 나가는 와중에 방송 터져 개망신 당하고 싶어? 아, 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전 예비 장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그 사람은 그게 갑질이고 횡포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지낼 만한 사이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열심히 일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아쉬운 것도 아니라고 하기에 그만두라고 했더니 뭐가 아쉬운지 못 나가겠다 난리인 겁니다. 자기를 자르면 노동부며 기자들에게 제보를 하겠다고 절 협박까지 하는 거죠. 뭐 저야 그런 게 무섭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전 예비장인이 저희 회사 덕에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최대한 직원들 복지를 위해 계약직 직원들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복지 차원에서 은행과 협의해 대출 제도를 마련해 뒀는데 들어온 지 겨우 2달 만에 그 사람도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퇴사하게 되면 그 돈을 일시 상환해야 하다 보니 자기 발로는 퇴사를 할 수는 없는 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정직원이 돼서야 대출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그 사람을 지인 추천해준 직원이 꼼수를 써서 도와줬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꼼수까지 써서 발빠르게 회사 대출을 받은 것도 어이없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대출을 받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분명 제가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번듯한 집도 있고 사정이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왜 대출을 받아야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예비장인을 계약직으로 추천한 직원을 불러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전 여자친구 집안의 사정을 듣게 됐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전 그냥 형식이 그놈이 하도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도와줬던 건데. 설마 형식이가 사장님과 파혼한 집안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그놈이 회사에 들어오게 추천도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예비장인을 추천한 직원은 생산공장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 평사원으로 들어와서 벌써 10년째 저희와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이셨죠. 근데 참 세상이 좁다고 저희 회사 과장님과 전 예비장인이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두 분이 학교 동창 사이라고 했는데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창회에서 보며 친구로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전 예비장인이 과장님께 찾아와 자기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듣기로는 제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걔가 옛날에는 꽤 잘 나갔었거든요. 우리는 다 시골 학교 출신인데 그놈만 대학까지 가고 대기업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놈이 일찍 권고사직 당하고 집에서 놀고 먹다가 그만 투자에 손을 댔던 모양이더라고요. 듣기로는 딸 결혼시켜서 한몫 잡을 생각하다가 그게 파투나고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됐다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투자도 해본 놈이 하는 거지 왜 안 하던 걸 한다 그랬는지. 그래서 투자로 집까지 날려먹고 지금 월세 살아요. 근데 이번에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데 혼수를 해가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혼수요? 지연이가 결혼을 한다고요? 예. 그 집 딸도 나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급했겠죠. 근데 그 집이 꽤 괜찮은 집인지 급을 맞춰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10억짜리 집 해오니까 혼수는 못해도 1억은 해가야 한다고. 그거 안 해가면 결혼 못 시키고 다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집이 꽤 사는 집이라고 붙잡고 싶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당장 돈이 급하다 그래서 회사 자리 알아봐 주고 회사 대출까지 알아봐 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놈의 정이 뭐라고 괜한 짓을 해버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걔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면 큰일 나는 사정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랑 파혼하고 못 살겠다고 울더니 그새 새 남자를 만나서 벌써 결혼까지 한다니 참 빠르다고 해야 할지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시집을 가겠다고 혼수 마련하느라 제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벌어서 전 여친 좋은 일을 해줬더라고요. 혼수는 능력껏 해가는 거지 어떻게 대출까지 받아서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라도 더더욱 전 예비장인을 잘라내야 했어요. 그렇게 모든 이해관계를 알게 된 저는 회사 법무팀을 통해 김영식 씨를 정식으로 해고 처리하고 회사 앞으로 받은 대출에 대한 일시 상환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받게 된 전 예비장인과 전 여자친구가 저희 회사로 득달같이 쫓아왔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한 거라며 고발을 하겠다고 카메라까지 들고서 말이죠. 야, 최수철,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뭔데 우리 아빠를 쫓아내기? 내가 뭐냐니, 나 사장이지. 사장이 태도 불량한 직원 해고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게다가 너희 아버지는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이었어. 언제라도 잘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근데 심지어 계약직 직원이 기존 직원의 인맥을 통해 회사 대출까지 받아갔지. 그건 엄연한 잘못이고 여차하면 사기로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한 일이라고. 그래도 옛 인연을 생각해서 퇴사 조치 정도로 끝내줬는데 그런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회사 금고를 털어간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돈 좀 빌린 건 금방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만 돈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거지.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왜 난리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우리 회사 직원일 때 이야기고, 근데 내가 너희 아버지를 잘랐고 더 이상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회사 덕에 저금리로 빌린 돈은 당장 갚아야 맞는 거야. 너도 회사 생활해 봤으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 하니? 듣자 하니 그 돈이 너 혼수 마련할 결혼 자금이라 그러던데 돈 없어서 결혼 못할까봐 똥줄 타서 그래? 오빠 설마 그거 다 알고 이런 거야?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억하심정에 회방 놓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뭐?
야, 이건 또 신박한 말이네.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도 사실 좀 놀랐어. 언제는 나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더니 헤어지고 1년 만에 그새 새 사람 생겨서 결혼한다니. 너 참 빠르다 싶더라. 근데 나는 네 결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다면 네가 아니라 너랑 결혼할 그 남자겠지? 솔직히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좀 불쌍해서 말이야. 상황 보니 그쪽에서는 네가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하는 거 모를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참견이야? 괜히 질투나서 남의 결혼 파트너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빠 복직시켜. 이거 다 갑질이고 횡포야. 회사 좀 커졌다고 벌써부터 갑질이라니. 오빠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아무튼 나 지금 이거 다 찍고 있는 거 보이지? 우리 아빠 복직 안 시키면 나 이거 방송국에 가져갈 거야. 요즘 세상에 법보다 무서운 게 여론인 거 알지?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괜히 열심히 키운 회사 망하는 걸 보기 싫으면 좋게 해. 그래. 우리가 좋게 말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거네. 대체 무슨 자신감들인지 둘이 와서 카메라를 들이밀며 절 협박하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과거에 제가 참으로 호구였었구나 깨닫게 됐죠. 전 여자친구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게 먹힐 거라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기사 제가 전 여자친구와 사귈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오냐 했으니 절 만만하게 생각할 법도 했네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파혼까지 한 전 여친과 그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할 이유도 그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적인 절차는 저희 변호사들이 다 해결해 줄 일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벌금형을 때려받고 저희의 악연도 거기서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뜻밖의 인물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꼭 만나고 싶다며 저를 찾아온 인물은 다름 아닌 전 여자친구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전 예비 장인이 절대로 놓치기 싫다며 대출까지 받아 딸을 시집 보내려 했던 그 남자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찾아온 건가 싶어 놀랍기만 했습니다. 예? 지연이 예비 남편분이시라고요? 이젠 아닙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곧 파혼할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무슨... 아니 애초에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설마 지연이 걔가 지 입으로 제 얘기를 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그게 사실 지연이가 제 카메라를 빌려갔었거든요. 제가 연출 회사를 운영하면서 방송 쪽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갑자기 카메라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에 있던 걸 들고 갔는데 지연이가 실수로 파일을 안 지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찍힌 걸 보게 됐거든요. 지연이와 지연이 아버님이 사장님을 찾아와서 깽판을 치는 모습을 말이죠.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와 전 예비장인이 제게 협박을 하러 찾아왔던 그날 들고 왔던 카메라가 약혼자의 카메라였던 겁니다. 근데 이 조심성 없는 것이 그걸 지우지도 않고 방치한 바람에 약혼자가 그 영상을 다 보게 됐던 거죠. 그렇게 영상을 본 약혼자는 자기가 몰랐던 여자친구의 모습에 의구심을 가지고 절 찾아왔고 제게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파혼을 하게 됐는지 예비장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굳이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던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가 혼수를 해오려던 그 돈이 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거였다고요? 그것도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 신분으로 꼼수를 써서 말이죠. 예, 저도 그 돈이 결혼 자금으로 쓰일 돈일 줄은 나중에서야 알았죠. 뭐 그쪽에서도 제 회사라는 걸 알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전 남친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무슨 딸 하나 시집 보내겠다고 대출까지 받는지. 솔직히 저도 그쪽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뭐 저야 호구 잡힐 뻔했다가 겨우 탈출했지만 그쪽은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예, 그 영상 보기 전까진 전혀 몰랐죠. 저는 지연이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두 분이 헤어지고 바로 저를 만난 거라니 좀 어이가 없네요. 게다가 지연이가 절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거든요. 거기다 저한테는 집에 여유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저는 장인어른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떻게 결혼할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숨길 수 있는지 기가 막히네요. 하마터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독박 쓸 뻔했는데 영상을 보게 된 게 천운인가 싶습니다. 결국 그 약혼자는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을 굳힌 듯 보였고 얼마 뒤 저는 전 여자친구의 파혼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결혼으로 팔자 펴보려다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게 된 심정이 어떨까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수를 한 셈이 됐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집 식구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를 깨닫길 바라네요. 감사합니다.